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8번째 에피소드. 유럽에서의 엘렌, 1884년도부터 1886년도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이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엘렌 화이트이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엘렌은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글쓰기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했었죠. 또 베럴 크릭 칼리지가 어떻게 이 W.H. 리틀존, 이 이름이 참 신기한 사람이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리틀존의 지도 아래서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 또한 했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인 러퍼로 영국에서 했던 사역 이야기도 했었죠. 거기서 그는 항상 그랬듯이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3년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J.N. 앤드루스, 그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아마도 마지막에는 이 엘렌 화이트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크리스마스에 대한 조언을 했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네요. 오늘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바빠집니다. 1870년대에 의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접어들수록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교인 수는 약 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인 1880년에는 15,000명,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0년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1900년에는 7만 5천 명으로 급증했죠.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교인 수가 2배, 3배로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성장이 미국 내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의료기관과 학교까지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 성장은 앞으로 할 이야기의 배경이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880년대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죠. 우리는 1883년 대총회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대총회장이었던 조지 버틀러, 이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 대총회장으로 유럽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884년 2월부터 6월까지 유럽에 머물면서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럽 선교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대총회에서는 유럽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대총회장이 직접 유럽에 간다는 점, 그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의 재림교회의 이 선교사가 또 재림교회 기별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재림교회가 유럽까지 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체코프스키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독단적으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죠. 재림교회는 그에 대한,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한, 그 사람이 했던 사역에 대한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었고 체코프스키가 교회를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위스에서 편지가 도착했죠. 편지 내용은 좀 희화화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 당신들의 자녀들인가요? 이 재림교회는 그 편지를 보고 뭐라고요? 저희들은 유럽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조금 희극적인 요소를 섞어서 표현한 것이지만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마치 세계 반대편에서 자신들의 영적 자녀들을 발견한 듯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난 유럽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쨌든 그곳에 영적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J.N. 앤드루스를 1874년에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앤드루스는 프랑스 말도 몰랐고 또 글로벌한 시민도 아니었죠. 그곳에 도착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그는 일을 느리고 꾸준히 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유럽이라는 다른 맥락 속에서의 재림교회 운동을 반복하는 작은 대총회가 열릴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게 되죠. 이 재림교회가, 이 미국에서 시작된 재림교회가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로 수출이 가능한가?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이 세계적인, 이 글로벌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문조차도 없었었죠. 이들은 재림교회의 기별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재림교회의 기별이 퍼져나갔습니다. 버틀러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죠. 중앙유럽, 중앙유럽, 영국,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칸디네비아에서 온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회는 유럽의 몇 명의 사람과 약간의 자금을 보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약 125명의 재림교인들이 스위스의 바이엔느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중에 4분의 3이 스위스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재림교회 이 앤드루스가 가면서 스위스의 어찌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엔느는 이 프랑스 말과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된 지역이고, 여러분은 알다시피 스위스는 세 개의 나라 말을 쓰잖아요. 이 프랑스 말과 독일 말과 이탈리아 말을 쓰는데 그것은 프랑스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르게 분포된 지역이었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언어적 복잡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버틀러는 불어도 할 줄 몰랐고 독일어, 이탈리아 이런 언어들을 전혀 몰랐지만 그가 목격한 감동들은 언어가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분들의 열정과 그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눈물은 말없이도 그들이 가진 열정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죠. 이 회의에서 유럽 대표들은 세 번째 유럽 화폐인 스위스 화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틀러는 이 과정을 매우 감격스러워했고 자신들이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곳에서 똑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죠. 유럽에서 다음 큰 단계는 미국 재림교회가 했던 것처럼 출판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신도들은 엘렌 화이트와 윌리 화이트를 초청하기를 원했습니다. 버틀러는 이 초청을 미국 대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죠. 한편 미국에서는 젊은 재림교회 목사였던 D.M. 켄라이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이름, 이 켄라이트 목사, 이 이름이 여러 가지 경고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켄라이트 목사는 뛰어난 논쟁가였고 또 아주 혁신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제임스 화이트의 인도로 교회에 들어왔고 제임스가 그에게 성경 예언에 대한 그림과 차트를 주면서 실패하면 이 전도해가지고 실패하면 다시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켄 라이트는 그것을 다시는 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지죠. 나중에 켄 라이트는 제임스가 다른 교단의 목사들과 논쟁할 때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임스가 특별히 선택을 한 것이죠. 당신이 해야 됩니다. 켄 라이트는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사람, 아주 예리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켄 라이트 목사는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한동안 빛날 듯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1, 2년간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와 자주 다투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라는 개념을 두고 내내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큰 사과문을 남기고 종종 리뷰 앤 헤럴드의 사과문을 싣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나서 또 사라져서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1884년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또 한 번의 사과문을 리뷰 앤 헤럴드에 기고했죠. 켄 라이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소통에 뛰어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고 엘렌이 잘못을 지적할 때 보내는 강한 어조와 편지와 씨름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글을 쓸 때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직설적으로 쓸 때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켄 라이트가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닌 듯 보입니다. 켄 라이트는 언제나 자기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켄 라이트의 거의 30년 가까운 재림교회 목회 경력을 보면 마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몸을 뒤척이는 것이죠. 켄 라이트가 결국 재림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될 때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켄 라이트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준비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켄 라이트의 유산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켄 라이트가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비판은 오늘날도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켄 라이트에 대해 연민을 느낄 여지도 있습니다. 켄 라이트는 단순히 재림교를 공격한 비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삶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고분분투했던 사람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사람은 그 평화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앞서 나갔는데요. 켄 라이트는 다시 재림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돌아온 버틀러는 미시간 캠 미팅에서 이 미시간 야영회죠. 야영회에서 켄 라이트를 만났고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켄 라이트는 다시 재림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켄 라이트는 자신의 의심을 자백했고 의심 때문에 농사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버틀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의심이 해소되었고 특별히 엘렌 화이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불공정한 태도를 취했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켄 라이트는 모든 엘렌 화이트에 대한 나의 불편한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엘렌에 대한 따뜻한 이 사랑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죠. 켄 라이트는 자신의 과거를 깊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과거 사역에서 영성과 겸손, 하나님과의 밀접한 동행이 부족했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나는 종종 너무 성급했고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양떼를 향한 온화한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어떠한 굴욕이나 수치 또는 십자가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이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보면 많은 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느꼈고 나는
종종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복종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죠. 켄 라이트는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내면에서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켄 라이트는 성숙한 신앙적 충고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없는 믿음, 명백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큰 사실과 진리에 매달리지 못하는 믿음,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때 밝은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 썼죠, 글을. 정말 훌륭한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그 충고, 자신이 썼던 충고를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1884년 이 순간에는 켄 라이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매우 기뻐했죠. 켄 라이트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켄 라이트뿐만 아니라 우라이아 스미스도 다시 화해했고 화합했습니다. 베를크릭 대학 문제에서 잘못된 편을 들었던 스미스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1884년 재림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엘렌은 몇 년 후 이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집안 상황, 이 집안이라 함은 교회 안의 상황은 안정되어 있었고, 이는 엘렌 화이트이 1884년 대총회에서 조지 버틀러의 보고를 들었을 때의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렌과 그의 아들 윌리가 공식적으로 유럽으로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었죠. 저 같으면 유럽에서 초청을 받았다면 바로 갔을 텐데 엘렌은 유럽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망설였습니다. 만약 유라이아 스미스나 켄 라이트와 이미 겪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엘렌 화이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상황은 평화로웠고 모든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렌 화이트는 몇 가지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엘렌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엘렌은 57세였고 이 운동이, 재림 운동이 시작했을 때의 젊은 소녀가 아니었죠. 그리고 180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스위스까지 여행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한 번 타면 가는 그런 때가 아니죠. 결국 여행을 시작했을 때 엘렌은 기차에서 자신의 짐을 베고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불편한 여행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엘렌은 몸이 좋지 않았었고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 이건 생각하기도 싫었죠. 또한 엘렌은 왜 자신이 유럽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가졌었습니다. 엘렌은 유럽에서의 이 재림 기별에 대한 확산이 기뻤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일처럼 느껴졌죠. 게다가 엘렌은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몰랐고 유럽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엘렌은 미국에서 편지나 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고민했죠.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한 목사가 엘렌 화이트가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프랑스말로 번역해서 유럽에 배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렌의 평판에 의문을 품는 유럽 신자들을 설득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렌은 하나님의 분명한 표적을 원했죠. 이 시점에서 엘렌은 자신에게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절실히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남편 제임스는 엘렌 곁에 없었죠.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굳게 연결된 누군가 내 믿음을 자극할 사람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엘렌은 제임스를 잃고 슬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남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제임스는 없었지만 엘렌은 남편의 일부를 그 아들 윌리에게서 찾았습니다. 윌리가 오클랜드를 방문했을 때 그는 엘렌에게 엄마에게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해주었다고 하죠. 윌리는 나에게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최선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움직였던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윌리 화이트는 절대 아버지인 제임스 화이트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어머니를 격려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고 맑은 구름이 머리 위에 들이온 것은 아니었죠. 엘렌은 8개월 동안 유럽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했고 분명한 표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표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렌은 대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1885년 7월 엘렌은 캘리포니아에서 유럽까지 약 7,000마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7,000마일의 여정이라 함은 킬로미터로 바꾸면 7,000마일에 1.6을 곱한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굳이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기차로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수 있었지만 엘렌은 약 한 달을 소비했습니다. 엘렌은 중간중간에 강연을 하고 편지도 쓰고 베럴 크릭에서 에슨 화이트과 점심도 먹고 남편인 제임스의 무덤도 방문했죠. 엘렌은 8월 초가 되어서야 보스턴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쇼핑을 하고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SS 세팔로니아라는 그리스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리스의 섬 이름을 유래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섬이 그리스의 영웅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인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배의 이름이 세팔로니아라는 이름이었죠. 이 증기선은 이 430피트의 길이와 50피트의 넓이로 항해를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가 된 당시에 인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배보다는 나았던 그래도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세팔로니아는 이 배는 커널 라인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배였고 이 회사는 나중에 루시테니아라는 배를 건조하게 되죠. 왜 이게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 배는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침몰되면서 미국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건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어쨌든 1880년대 초에 건조된 세팔로니아 같은 증기선은 선박 건조 기술이 과도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당시 회사들은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편안한 배를 건조하려고 경쟁 중이었고 이 배의 뒤를 잇는 RMS Umbria라는 배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속도와 아주 럭셔리한 기록을 세우기 시작했죠. 대서양 횡단 여행은 조금씩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세팔로니아라는 배에서 11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아주 철저히 즐겼습니다. 그 기록은 몇 년 후 RMS Umbria에 의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한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특별히 이 배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리트리트, 이 건강 수련회에서 잠시 고기를 먹었던 경험에 엘렌이 좀 탈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엘렌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이 배에서 많은 요리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배에서 이 그레엄 목사님의 얘기했었죠. 그레엄 빵을 포함한 다양한 이 채식 옵션을 발견하게 되어서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여행은 순조로웠고 바다 멀미도 없었고 엘렌은 그 배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글을 쓰는 등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렌의 방은 넓었고 같은 일행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당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영국의 리버풀에 도착한 엘렌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영국이어서인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죠. 엘렌은 영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고 특별히 엘렌의 애정 어린 주제인 금주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은 청중들이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금주운동은 미국만큼 영국에서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흥미롭고 성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엘렌은 관광도 즐겼죠. 어느 날은 로마의 유적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한 침례교회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대형 박물관을 두어 시간 방문했는데 역시 거기 두어 시간으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죠. 영국에서의 몇 주를 보낸 후 엘렌은 이 채널을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고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스위스의 오래된 성들을 보면서 엘렌은 종교 개혁가들도 이 같은 산들을 보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곧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렌은 새로 설립된 스위스 화폐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스위스 회의는 10개 교회에 224명의 교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교회당 평균 22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224명의 재림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었겠죠. 엘렌에게는 통역과 함께 강연하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역이 엘렌에게 더 많은 생각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점점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스위스 화폐 회의 후에는 유럽 선교 대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윌리 화이트는 이 회의를 작은 대총회라고 불렀죠. 30명 정도의 대표들이 영국에서 루마니아, 웨일즈에서 노르웨이, 이탈리아에서 덴마크까지 전 유럽 전역에서 참석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아침이라기보단 새벽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는 헌신의 시간으로 예배로 시작되는 강행군의 일정에 윌리 화이트는 이 사이에 성경 공부 시간을 추가하자고 제안해서 실제로 성경 공부까지 해서 이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죠. 회의에서는 문화 차이와 언어적 문제를 비롯해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골칫거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중에 재림교인들이 징집을 피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쉽게 해줬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죠. 또한 안식일에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상황을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엘렌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 재림교인들은 엘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엘렌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거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독일을 여행하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엘렌에게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죠. 솔직히 엘렌 화이트는 어떤 분야, 역사나 여행이나 유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엘렌과 함께 여행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종교개혁 투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사들을 따르면서 여행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엘렌은 코펜하겐을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의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좀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곳에서 이 페놉티콘 스타일, 이 페놉티콘 양식은 이제 바깥에 죄수들의 방이 있고 중간에 이런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탑이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그것은 이제 감시하는 분들이 한눈에 이 죄수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왁스 박물관을 매우 즐겼다는 점이죠. 불행히도 나중에 이 박물관은 화재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그곳이 샌프란시스코와 가장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분위기나 건축 스타일이 닮았었는지 모르겠죠. 엘렌은 스웨덴의 개신교를 지킨 구스타브 아돌프스 왕의 무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엘렌이 전에 썼던 각 시대의 대쟁투, 이 Great Controversy와 관련된 장소들을 직접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책은 기독교, 특별히 유럽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렌이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엘렌의 아들 윌리와의 댁에도 이 여행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는 대총회에서 유럽 사람들을 위해 어떤 책과 소책자를 번역할지를 결정했던, 또 투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유럽 땅을 밟고 그곳에서 번역된 책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죠. 노르웨이에서는 엘렌 화이트이 유럽에서 가장 큰 청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1600명의 사람들이 엘렌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주제는 절제운동이었어요. Temperance Reform에 관한 것이었죠. 엘렌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살아가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엘렌을 감동시킨 작은 디테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가 미국 국기를 그녀 위에 우산처럼 펼쳐서 씌워줬던 겁니다. 유럽에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 속에서 지냈던 엘렌에게 이 작은 배려는 마치 집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한 것 하나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서 어디 가다가 태극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유럽으로 떠나면서 나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885년부터 1887년까지 2년 동안 유럽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엘렌이 그곳에서 내 평생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하죠. 유럽에서의 삶이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사역도 잘 진행되고 그리 걱정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일단 오늘 에피소드는 유럽을 즐기고 있는 엘렌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이유는 다음 에피소드부터 시작되는 존스와 와그너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그 후로 오는 이야기들 역시 무거운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부터 또 흥미진진한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